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가 오랜 기간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두천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군 기지를 꼽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즉각적인 반환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도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의원들이 지역 미군 기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며 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캠프 K시 앞에 모인 의원들은 미군 기지가 주둔한 지 70년이 넘었다며 묵묵히 나라를 지킨 덕분에 동두천은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부평 캠프마켓 등 반환 미군 기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동두천 지역이 제외된 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을 방관하고 무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 버린 것이다. 미군 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했습니다. 한때는 동두천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 기지였습니다. 현재 동두천에 남아있는 미군 기지는 모두 4곳, 면적은 17.42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70년 동안 미군 기지가 자리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했고 이로 인해 약 2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동두천시의 주장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 미군 기지의 반환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입니다. 동두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방부 앞에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도 용의자면 그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 2사단 정문을 봉쇄하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미군 기지 반환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57세 이영복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영복의 현재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중대범죄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혼자 영업하는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연천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 8곳에 대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체제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추진단을 꾸려 지자체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모델 발굴 등 특구 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접경 지역인 연천과 김포, 동두천과 포천 등 8곳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교육이 변화해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의정부 직업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직업계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 등 협약을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관내 30여 곳의 의료기관과 실질적인 논의 끝에 협약 단계까지 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협의회에 참석한 직업계교 교사들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직업 역량 향상과 취업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직업계고와 의료기관은 오는 2월 초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정식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주택 공급 안정 4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 시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도심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건축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은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로 건설사의 자금 걱정을 줄이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한 대체 시행사 풀을 마련해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입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와 다르게 건축물 높이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한 건데요. 고도 제한에 맞춰 건물 일부를 철거할 경우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번 주 입주를 앞둔 경기도 김포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주택법 개정 이후 김포에서 첫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난 8년간 사업을 진행한 끝에 입주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입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으로 약 4km 떨어져 있어 사업 승인 당시부터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로 제한됐지만 준공 이후 높이를 측량한 결과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0.6m가량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한 날짜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졸지에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딱 떨어져야 우리도 입주할 날짜를 맞춰가지고 돈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지. 이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있겠어. 여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신세 지고 있는 길밖에 없잖아요.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설계 당시에는 건축물 높이에 문제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설계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공을 할 때 그 설계에 맞게끔 시공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초과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조합 측은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조차 시공사가 아닌 김포시청을 통해 알게 됐다며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는 대안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그 임시 사용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짐이라도 좀 보관할 수 있게끔 뭐 개방을 해달라. 건축물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에 대해 시공사 입장을 물었지만 시공사는 관련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달 12일로 사실상 입주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 앞서 인천 검단에서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높이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높이를 초과하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등 아파트 높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설사가 문화재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입주 지연 사태를 피했습니다. 전문가는 김포 아파트의 경우 안전 문제로 인해 고도 제한의 예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축물 일부를 절단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게 초과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하고 이제 아파트에게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돌할 가능성. 그래서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예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0.63에서 0.69m 자체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철거가 필요한 부분에 최상층 세대나 엘리베이터 설비가 포함될 경우 재설계를 해야 하거나 세대 수가 줄어드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정법은 LH 등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신탁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도 3년에서 4년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156명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권익위의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회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 5등급으로 전체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은 또 다른 광역의회는 강원도의회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해소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학생 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개발 지역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송도와 청라, 경서, 검단과 영종, 서창, 남촌과 부평 등 6개 권역에서 운영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학교에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학교 변호사를 운영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이나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